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교육공학 4차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내용이 이제 좀 더 강화돼서 2주간 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언제쯤 다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겠지만 지금처럼 해주시는 이 과정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대학교 하영드림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학습과제 4차시까지 해서 오늘까지 하면 4차시인데 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차시마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록을 하면서 교육공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요 목록으로는 5번째 목록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학습과제 5차시까지 그 이후에는 또 6차시까지 하면서 종강 때까지 N차시까지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을 봐주시고 또 더불어서 매 차시마다 제가 그 교환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따른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한 파워포인트 자료인데요. 이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 차시 과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차시에 따른 과제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과 교환을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오늘은 교육공학 그 현대 교수공학 부분을 마무리하면은 이제 교육 심리학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라 불리는 교육 심리학적인 내용을 우리 교육 방법이 교육공학에 적용을 해서 학습 이론에 따른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교수 설계해 주는 시사점은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행동주의 학습 원리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교수 설계해 주는 시사점을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과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안내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원격 교육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 사실 졸리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직접 만나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뭐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도 들고 그러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원격 교육 강의가 1시간 반 이상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원격 교육의 특성에 맞춰서 보통 한 30분 남짓 그래도 한 50분 1시간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수업 내용에 좀 집중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좀 긴 시간의 내용을 좀 이제 축약을 해서 내용을 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우리가 3장이었었죠. 3차시. 그래서 교수학습의 체제. 교수학습의 체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관계된 요소가 하면 뭐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그리고 그 수업 당시 차시에 배달 교육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환경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수업 시간 동안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가 곧 수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요소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를 할 때 이것들을 감안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목표 설정부터 출발점 행동진단, 학습 내용 선정 조직, 교수학습 활동 전개, 교수학습 활동 성과 평가까지 수업 시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달려봤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수업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출발점 행동 진단은 또 왜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또 얘기했었고, 학습 내용 선정 조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 전개 시에 구체적인 활동과 촉진 활동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평가까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교수학습의 동향과 교육공학, 지금 학습자 중심 수업이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동향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공학은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이론, 교육심리학적 이론에 따른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오늘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살펴보고요. 다음 차시에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을 어떻게 교수 설계에 반영을 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은요, 교재 87페이지 제3절 교수학습의 동향과 교수공학, 여기서부터 교수학습의 기저이론 해서 행동주의 해서 106페이지, 그래서 교재 87에서 106페이지까지 내용을 오늘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 교수학습의 동향과 교육공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이제는 어떤 지식, 어떤 베이스를 통해서 같이 찾아가면서 교수자는 학습자를 서포트하는 형태의 역할을 하고,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지식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구성적인 측면으로 가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사회였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 생산 사회였었고, 그리고 표준화 사회였었고, 또 분업화 사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주문식 생산이고 다양화된 사업이고, 그리고 어떤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 한 사람의 콩나물 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달랐고, 또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서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게 변화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산업화, 정보사회 패러다임을 보면은 산업사회, 그럼 산업혁명 사회라든지 우리나라가 90년대 이전의 사회라고 봐야겠죠. 표준화, 그리고 관료적 조직, 경쟁적인 관계이고 순종성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에서, 정보사회에서는 주문 생산, 팀 조직, 자율성, 독창성과 다양성, 네트워킹을 가정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향하는, 이 사용자가 왕이 아닌 고객이 왕이 되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학습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별에 초점을 둔 교육이었다면 지금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표준적 인재 양성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일제식 수업에서 다양성 수업으로, 경쟁적 학습에서 협동적 수업으로, 규준지향 평가에서 준거지향 평가로, 그리고 교사는 학습 안내자로서의 교사, 그리고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역할이 많이 과거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의 역할을 보면 기존에는 교사가 정보를 줄 때까지 학생은 수동적으로 기다려도 무리가 없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지 않으면은 그 정보를 어디서 받기 어려운 사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뭐 정보가 워낙 널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정보를 탐색하고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처럼 학습자가 기존에는 학습자 역할만 수행하다가 이제는 전문가로서의 지식 정보 제공자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러한 독창적인 모델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뭐 얘기를 뭐 크게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선생님한테만 역할을 바라고 뭐 교육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선생님에게만 선생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도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교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동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또 교사의 또 책무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사께 없네요. 교사권은 제가 없어졌나요? 학생만 있네. 교사 역할 이번에 있네요. 그 다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기존에는 학생이 궁금증에 대해 대답을 제공해주는 교과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교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한 내용을 100%를 전부 다 안다고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변화되기 때문에 예전 지식이 또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알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시해주는 정보원으로서 보조자, 협력자, 코치로서 옆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군대 용어로 보면 나를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같이 가는데 어떤 서포터가 되는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 그런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퍼실리테이터 이러한 것처럼 협력자 코칭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어떤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에 따른 앞선 고민과 그에 따른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내 역할은 무엇인지 보고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교사의 역할이 변화됐다. 또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환경이 많이 예전과 같게 다르게 열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대입에도 또 결과를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본인이 이력이 스토리텔링이 돼서 어떤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자료를 또 구체적으로 내가 사실적인 내용을 보여줘야만이 되는 그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 방법도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협동적 학습 환경과 교수학습 과정의 다양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교육공학은 그에 맞춰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에 따른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수학습의 어떤 전개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교육 심리학적인 교수학습의 기저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의 기저이론은 크게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론에 의해서 그 설명이 됩니다. 행동주의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행동에 기반을 두되 어떤 학생의 그 보여지는 행동은 관찰 가능한 행동 변화
변화로 인해서 이것을 기술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자극과 반응으로 통해서 뭐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지주의라는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자극과 반응이란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어떤 자극과 반응, 환경이 어려우면은 뭐 그러한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본인의 의지, 기억이나 동기 이러한 관찰 불가능한 개념, 그뜻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확고한 주관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그런 걸 인지하면서 볼 수 있는 어떤 판단 이런 것이 가능한 이런 범위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후에 등장한 내용이 현대까지 구성주의 학습 이론인데요. 이는 결과적으로는 선생님이 행동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주입식 형태로 수업을 하든 어떤 인과적인 차원에서 인지주의적으로 수업을 하든 학생들이 경험을 강조하는 수업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으로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동일한 얘기로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업 끝나서 나갈 때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내용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경험치에 맞춰서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가는 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 5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주의해야 되는데 뭐냐면은요. 행동주의보다 좀 더 발전된 그냥 표현을 하면 좀 센 것이 인지주의고 그보다 센 것이 구성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한 이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 여기에서 강약을 얘기하거나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행동주의라는 관점에서 모두 다 설명을 하고자 했으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별도의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인지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성주의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서로 각자가 가는 또 그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일단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동주의가 가장 먼저 그 다음 인지주의 구성주의라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더 발전되고 뭐 센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단지 사회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는 산업사회 산업혁명 시대부터 그 당시에는 행동주의적인 상황이 되는 사회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사회 발전에 따라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에 따른 관점에 입각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게 또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인지주의가 행동주의보다 더 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인지 구성주의가 사실은 상당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내에는 행동인지 구성주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행동주의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또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거에 따른 어떤 고차원적인 인지주의적인 학습 방법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학생 스스로 창의성을 가진 형태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성주의적인 수업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나오는데 행동적인 어떠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수학에 따른 뭐 사칙연산부터 뭐 글쓰기의 기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에 따른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구성주의적인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게 되는 아주 구성주의의 어떤 치명적인 허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수업 방식만을 우리는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수업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교수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출발점 행동 진단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행동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동주의는 어떤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비교적인 영속적인 행동 변화, 이런 거를 행동주의를 해서 학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습이다, 뭐 학습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나요? 학습이 되었다. 어느 정도 되면 학습됐다고 보시죠? 뭐 애매한 뭐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행동주의 입각해서 보면 10가지 수학식이 제시되면 선생님이 없이 그 학생이 8번 이상 정도는 맞추면 그래도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유기체의 행동 변화, 비교적 영속적인 것이죠. 재수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아니고 그러한 문제 상황이 나왔을 때 스스로 이만큼 해결할 수 있다면 학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 변화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주의는 가장 단순화시켜 보면 자극과 반응의 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그래서 자극을 주면 학생은 반응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들에게 많이 또 실험을 하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자극과 반응 이런 행동주의 방식을 많이 취하고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습관을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수셈을 알거나 수학 공식이라든지 어떤 무한 반복적인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숙달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서는 행동주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숙달을 시키는 단계 내에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방식은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이 지금 상당히 어떤 유사한 사례를 많이 풀면서 해결하면서 이 내용을 섭렵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면은 그 고차함수 부분도 암기로 그냥 암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한 부분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이론들을 보면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파블로프의 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뭐 고기와 종소리를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강아지가 뭐 고기를 보면은 침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종소리하고 이렇게 조건을 형성을 해서 다음에는 고기를 안 주더라도 종소리만 나더라도 뭐 걔는 침을 흘리는 이러한 것이 자극에 따른 이제 반응이 무조건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것이 행동주의 기본적인 가장 예를 들은 저차원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게 아주 많이 있죠. 우리 살아가는데 어떠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뭐 누구에게 전화를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오고 안 오면 그 아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당히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형성할 때는 이러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건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중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부담감도 있죠. 뭐 노라고 얘기 들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관심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업무적으로나 이렇게 뭐 전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뭐 밥을 한번 먹자고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모일 모시에 우리 업무도 있고 하니까 점심 식사 한번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사람이 나쁘지 않으면 점심 정도에 한번 먹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점심을 한번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 뭐 되는 거 없죠. 그러면 그 날을 잘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모일 모시 무슨 요일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그 날짜, 예를 들어서 4월 5일이다. 5월 5일 날 또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또 전화해서 또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그 명분은 아까처럼 공부를 했다 무엇인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명분을 하나씩 그건 뭐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찾아서 6월 5일에서 12월 5일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매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1월 5일 날은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왜 갑자기 전화가 안 오지?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조건화된 겁니다. 우리 행동주의 학습이론처럼.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제가 매일마다 체크하고 그 명분도 찾아야 되고 맛있는 또 식단도 알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것도 학습 이론이지만 살아가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행동주의가 아주 많이 사실상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많이 습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무슨 뭐 동물농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 따른 어떠한 그 뭡니까 성향 이런 거를 또 바뀌고 하는데 이런 환경적인 이 자극 반응 부분을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시행착오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그 고양이 손다이크 학자가 쓴 내용인데 상자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페달을 밟았는데 밟아보니까 상자에서 탈출하고 먹이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실험할 때는 고양이는 거기에서는 페달을 밟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또 교수학습에 적절히 반응을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오답 노트를 활용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히 개념을 잡으면서 섭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인데요. 앞서서 고전적인 조건보다는 좀 더 한 수준 좀 높은 형태인데 요거는 특정한 상황을 조작을 해놓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건을 준 후에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강화를 통해서 칭찬이라든지 이를 통하면서 그러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극적인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 손을 들도록 하고 답변을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적극적인 아이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앞서서의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반응 앞에 오는 것이죠. 이제 행동 앞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어떤 고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은 어떤 보상 이게 어떤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학생이 어떤 그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떠한 보상이라든지 강화 요인이 있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그 행동이 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어떤 특별하게 불수의적으로 어떤 의도적이지 않은 그 특수한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만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그야말로 조작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그런 형태에서의 상황 내에서 이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자세히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서 지금 지나가고요. 행동주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자극과 반응에서 반응을 했었을 때 어떠한 마무리를 해줄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응을 했었을 때 뭐 강아지에게는 뭐 이런 간식을 주면서 행동을 높이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해서 꾸중을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칭찬을 하거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수정의 단계는 원하는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이든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행동을 딱 잡아놓고 그러면은 그 행동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서 자꾸 촉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약간 몰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갔었을 때 그러한 원하는 행동이 일어나면은 칭찬을 하고 강화를 하고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뭐 아이에게 다음에도 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너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원하는 행동 나왔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빈도가 높아져야겠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원리를 보면은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아까 파블로프의 개이고요. 그리고 시행착오설,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과정도 많고요. 먼저 강화의 원리는 같습니다. 이 자극과 반응에서는. 그래서 고기를 준다. 아니면 뭐 칭찬을 한다. 뭐 다 강화의 원리가 있는 것이고요. 간격의 원리가 있죠.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앞서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동물들의 어떤 훈련을 하거나 철저히 간격이 중요한 겁니다. 간격이.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날은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행동주의는 이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인내와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극과 반응에 따른 결과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동일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행동 빈도를 높여서 나중에는 이러한 자극이 없이도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습관으로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변별의 원리가 있죠. 변별의 원리. 뭐 이렇게 뭐 중간에 자극이 뭐 고기로 자극하든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걸로 해버리면은 특별히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 자극이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종소리를 주면서 고기를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포 소리로 바꿨다. 하면 대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주었을 때의 그 자극과 다른 관계에 없는 자극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른 자극은 자극으로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극, 동일한 간격을 통해서 동일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행동이 나왔을 때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여기에 또 추가적인 것이 좀 더 있죠. 소거의 원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강화를 했지만은 특별한 행동을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님께 인사를 했는데 선배들이 반가워 인사 잘 받아주면 제가 인사를 계속 하지만 뭐 인사를 잘 안 받고 뭐 그냥 지나가면 제가 인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인사를 안 하는 습관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사는 잘 받아주면 인사하는 버릇이 강화되고 안 받아주다 보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이러한 소거의 원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강화를 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칭찬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해줬다가 어떤 때는 안 해줬다가 막 이러면은 버릇을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형의 원리는 아까처럼 제가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촉진을 해주는 그러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자발적 회복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인사를 안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 못 봤다. 다음에 보면 인사 잘 받아줄게 하면은 또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수 설계의 시사점을 살펴보면은요. 행동주의 수업 목표, 우리가 2차 시에서 구체적인 행동적인 내용으로 제시하라, 이렇게 수업 목표 일반적인 것이 바로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교사 한 사람의 많은 학생 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 학습 목표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는 뭐 그러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인지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구성적인 수업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행동주의 수업 목표는 바람직한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에 학습하고자 하는 정확한 수행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학습 목표는 수업이 끝났을 때 도착점 행동은 어떻게 관찰 가능한 행동 목표로 진술을 하는 것이 행동주의 수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는 행동적인 수업 목표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착점 행동을 분명히 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이 잡혔다. 그리고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적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면은 그 다음에는 수업 목표를 상향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지 구성적인 수업 목표로 제시하면 수업 효과는 아주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습자가 성취하는 관찰 가능한 행동 목표로 가야 되는 수업 내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동주의식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행동주의식 수업 목표를 진술했다면 그에 맞는 수업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외재적 동기의 강화, 아직은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많이 좀 낯설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행동주의 수업 목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 차원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적인 칭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반응이면 칭찬, 미소상, 긍정적인 결과를 주고, 만약에 오반응이면은 무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긍정적인 강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계열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점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있다면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쉬운 것부터 이렇게 큰 틀에서부터 좁혀 들어가는 형태의 수업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역으로 해버리면 수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수업 단계에서는 수업 목표와 그리고 수업 방법, 그리고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키면서 고차원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에 따른 또 대안도 행동적으로 이제 찾으면서 결과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해서는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이 이랬으면 평가도 해야 되겠죠. 평가를. 그럼 수업 목표가 있으면 수업 목표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제로 내는 거고요. 그 과제를 평가 문항으로 바꾸면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 진술, 그리고 내용, 과제, 평가는 하나의 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에서 시험 출제했던 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참 웃긴 얘기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뤘던 내용들을 관찰 가능한 행동 전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행동주의 수업 이론을 우리가 교수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주의가 우리 살아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낮은 차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행동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인내와 열정입니다. 행동주의는 제가 딱 표현은 인내와 열정이다. 그래서 행동주의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이 그러한 끈기 그리고 노력 이런 것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단언컨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를 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은 기한을 두고 그 기한만큼은 꾸준하게 이것을 지속하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